원자폭탄의 아버지로 불리는 오펜하이머와 수소폭탄체 형성. 줄리어스 로버트 오펜하이머. 과학동화 제작. 오펜하이머라는 이름은 다른 유명한 과학자들에 비해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러나 미국의 원자폭탄 개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오펜하이머는 20세기 과학계는 물론 역사에도 발자국을 남긴 물리학자로 기억된다. 오펜하이머의 굴곡진 삶을 둘러본다. 오펜하이머의 이름을 들어봤다면 그를 원자폭탄의 아버지라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그런데 원자폭탄 같은 최첨단 무기를 혼자서 개발했을 리가 없다. 원자폭탄은 당시로서는 역대급 규모의 인력과 자금이 투입된 대형 연구개발 프로젝트의 결과물이었다. 미국에서 원자폭탄을 만들기 위한 맨해튼 프로젝트가 시작된 것은 1942년의 일이었다.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해 미국 전역에서 수천 명의 과학자, 엔지니어, 기술자들이 뉴멕시코주 사막의 로스앨러모스, 테네시주 오크리지를 비롯한 약 30군데의 시설에서 각자의 역할을 수행했다. 1급 비밀로 진행된 맨해튼 프로젝트는 정보가 새어나가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 자신이 맡은 일만큼의 정보만 제공하는 구획화 정책을 채택했다. 프로젝트의 전모는 과학 총책임자를 맡은 오펜하이머를 비롯한 극소수만 알 수 있었다. 로스앨러모스 연구소의 소장이었던 오펜하이머는 과학 이론과 기술 분야의 총책임을 맡았다. 그의 역할은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정보를 취합해 프로젝트 성공을 위한 시급한 사항에 지시를 내리고 그에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원자폭탄 개발의 책임을 맡았다는 의미에서 오펜하이머는 원자폭탄의 아버지라는 호칭을 얻기에 부족함이 없기는 했다. 그렇다면 프로젝트가 시작할 당시 38세밖에 되지 않은 젊은 교수였던 오펜하이머가 이런 중책을 맡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는 미국 하버드대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물리학 연구자가 되기 위해 영국 케임브리지대와 독일 괴팅겐대에서 대학원 과정을 마쳤다. 그가 유럽에서 공부할 당시 물리학계에서는 이른바 고전 물리학에서 양자 물리학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나고 있었다. 오펜하이머는 격변의 현장에서 뛰어난 논문을 써 영국과 독일 등 세계 과학의 중심지에서 인정을 받았고 미국으로 돌아온 뒤에는 최첨단 물리학 이론을 가르칠 수 있는 몇 안 되는 학자들 중 하나가 됐다. 그는 버클리 캘리포니아대에서 수많은 대학원생을 이끌며 미국 물리학계의 학파를 형성했고 자신의 매력적인 성품을 바탕으로 젊은 시절에 이미 카리스마 넘치는 과학계의 지도자로 떠올랐다. 맨해튼 프로젝트가 시작되자 프로젝트 총책임자였던 레슬리 그로브스 장군은 당시 미국에서 원자폭탄 연구를 하던 연구소 책임자들에게 과학 총책임자직을 부탁했으나 거절당했다. 대신 추천받은 이가 오펜하이머였고 그는 이전의 관리 업무를 담당한 적이 없었음에도 거대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했다. 훗날 그로브스 장군은 오펜하이머를 임명한 것이 자신이 내린 가장 좋은 결정이었다고 수뢰하기도 했다. 오펜하이머의 이름을 들어봤다면 그를 원자폭탄의 아버지라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그런데 원자폭탄 같은 최첨단 무기를 혼자서 개발했을 리가 없다. 원자폭탄은 당시로서는 역대급 규모의 인력과 자금이 투입된 대형 연구개발 프로젝트의 결과물이었다. 미국에서 원자폭탄을 만들기 위한 맨해튼 프로젝트가 시작된 것은 1942년의 일이었다.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해 미국 전역에서 수천 명의 과학자, 엔지니어, 기술자들이 뉴멕시코주 사막의 로스앨러모스, 테네시주 오크리지를 비롯한 약 30군데의 시설에서 각자의 역할을 수행했다. 1급 비밀로 진행된 맨해튼 프로젝트는 정보가 새어나가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 자신이 맡은 일만큼의 정보만 제공하는 구획화 정책을 채택했다. 프로젝트의 전모는 과학 총책임자를 맡은 오펜하이머를 비롯한 극소수만 알 수 있었다. 로스앨러모스 연구소의 소장이었던 오펜하이머는 과학 이론과 기술 분야의 총책임을 맡았다. 그의 역할은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정보를 취합해 프로젝트 성공을 위한 시급한 사항에 지시를 내리고 그에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원자폭탄 개발의 책임을 맡았다는 의미에서 오펜하이머는 원자폭탄의 아버지라는 호칭을 얻기에 부족함이 없기는 했다. 그렇다면 프로젝트가 시작할 당시 38세밖에 되지 않은 젊은 교수였던 오펜하이머가
이런 중책을 맡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는 미국 하버드대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물리학 연구자가 되기 위해 영국 케임브리지대와 독일 괴팅겐대에서 대학원 과정을 마쳤다. 그가 유럽에서 공부할 당시 물리학계에서는 이른바 고전 물리학에서 양자 물리학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나고 있었다. 오펜하이머는 격변의 현장에서 뛰어난 논문을 써 영국과 독일 등 세계 과학의 중심지에서 인정을 받았고 미국으로 돌아온 뒤에는 최첨단 물리학 이론을 가르칠 수 있는 몇 안 되는 학자들 중 하나가 됐다. 그는 버클리 캘리포니아대에서 수많은 대학원생을 이끌며 미국 물리학계의 학파를 형성했고 자신의 매력적인 성품을 바탕으로 젊은 시절에 이미 카리스마 넘치는 과학계의 지도자로 떠올랐다. 맨해튼 프로젝트가 시작되자 프로젝트 총책임자였던 레슬리 그로브스 장군은 당시 미국에서 원자폭탄 연구를 하던 연구소 책임자들에게 과학 총책임자직을 부탁했으나 거절당했다. 대신 추천받은 이가 오펜하이머였고 그는 이전의 관리 업무를 담당한 적이 없었음에도 거대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했다. 훗날 그로브스 장군은 오펜하이머를 임명한 것이 자신이 내린 가장 좋은 결정이었다고 수뢰하기도 했다. 1. 오펜하이머 왼쪽과 레슬리 그로브스 장군 오른쪽이 세계 최초의 핵실험이었던 트리니티 실험 뒤 뼈대만 넓은 30m 높이 철탑잔의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2. 플루토늄을 이용해 만든 원자폭탄 펜맨 1945년 8월 9일 일본 나가사키에 투하됐다. 3. 농축 우라늄을 이용해 만든 원자폭탄 리틀보이 1945년 8월 6일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됐다. 이유 S. 아미코 어브 ENGINERSW U. S. 디파트먼트 어브 디펜스 W. US 거버먼트 DODW 제공.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세계는 미국과 소련 두 강대국이 패권 경쟁을 하는 냉전 시대로 접어들었다. 이 경쟁에서 소련은 독자적으로 원자폭탄을 개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미국이 이미 개발한 원자폭탄 연구를 훔쳐오는 것도 그 노력의 일환이었다. 우선 미국의 핵무기 관련 정보를 빼내기 위한 소련 측 스파이는 분명히 있었다. 널리 알려진 사례로는 로젠버그 부부 간첩 사건이 있다. 줄리어스 로젠버그와 그의 아내 에셀이 군인 신분으로 맨해튼 프로젝트에 참여한 에셀의 남동생을 통해 기밀 정보를 얻어 소련 측에 전달한 혐의로 1950년 체포된 사건이었다. 그 외에도 독일계 영국인 이론물리학자인 클라우스 푹스의 사례도 있었다. 푹스는 영국의 원자폭탄 개발 사업인 튜브 마이너스 엘로이 프로젝트에 참여했고 이후 미국으로 건너와 맨해튼 프로젝트에 합류하게 됐는데 이때 얻은 정보를 소련 민간정보부인 KGB에 넘겨줬다는 사실이 밝혀져 체포됐다. 이런 방식으로 소련이 얼마나 이득을 받는지 판단하기란 어려운 일이지만 어쨌든 소련은 미국의 원자폭탄 실험 성공 이후 불과 4년 만인 1949년에 첫 핵실험에 성공했다. 오펜하이머의 스파이 혐의는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그가 미국의 핵기밀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며 더욱 강력한 수소폭탄을 개발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오펜하이머는 기본적으로 핵기밀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이를 관리하기 위한 다국적 체제를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소폭탄 개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반대하는 자세를 취했다. 그는 메카시즘으로 알려진 반공주의 광풍이 휘몰아치던 당시 미국 사회에서 의심을 받기에 좋았다. 젊은 시절 공산주의자들과 가깝게 지냈다는 사실도 트집 잡기 좋은 행적이었다. 하지만 오펜하이머는 공산주의자들과 가깝게 지내기는 했지만 공산당에 정식으로 입당한 적도 핵기밀을 소련 측에 넘긴 적도 없었다. 그럼에도 미국 원자력위원회는 19번의 비밀회의를 걸쳐 1954년 오펜하이머의 보안 접근 승인을 철회했다. 이는 오펜하이머의 경력을 끝낸 사건이었다. 그로부터 60년 뒤인 2014년 미국 오바마 정부는 당시 청문회에서 작성됐던 수백 쪽의 문서를 공개하며 오펜하이머의 누명을 벗겼다. 또 2022년 12월 15일 미국 에너지부가 1954년 원자력위원회의 결정을 공식 취소하며 오펜하이머의 스파이 혐의가 완전히 벗겨졌다. 의혹 3. 오펜하이머는 어떤 사람이었나?
오펜하이머는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최고의 교육을 받은 엘리트였다. 그는 과학을 전공했지만 하버드대에서는 화학, 유럽에서는 물리학, 평생에 걸쳐 문학과 예술, 종교 등 다방면의 지적인 관심을 유지했다. 그는 인도의 힌두교 경전 바가바드 기타를 암송할 정도로 읽었는데 오펜하이머가 최초의 핵실험 직후 내뱉었다는 말, 이제 나는 죽음이요. 세상의 파괴자가 됐다. Now I am become death, the destroyer of worlds는 그중 한 구절이기도 하다. 요즘 표현으로 오펜하이머는 다방면의 전문성을 가진 융합형 인재라고 볼 수 있다. 오펜하이머는 과학자로서 원자폭탄을 개발하는 데 기여했지만 폭탄 개발이 끔찍한 결과를 가져온 것에 대해 성찰하고 후회하는 마음을 가졌다. 과학동화 제작. 하지만 그의 사고방식은 뼛속까지 물리학자이기도 했다. 오펜하이머는 특정한 주제에 대해 생각할 때 외부적인 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오직 내재적 정합성을 추구하는 경향을 갖고 있었다. 그는 원자폭탄 개발을 주도한 일에 대해 당시로서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기는 했지만 그것이 갖는 사회적 함의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후회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과학자로서 한 일이 끔찍한 결과를 가져온 것에 대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나아가 미국이 핵 독점을 유지하기 위해 여러 규제를 도입하려는 시도에 대해 사실상 불가능한 일을 시도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하기도 했다. 이는 당시 미국 사회의 분위기상 정치적으로 위험한 발언이었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다. 보안 청문회장에서 공산주의자로 몰렸을 때 그의 반응 역시 마찬가지였다. 오펜하이머는 1949년 미 하원 비미활동위원회에서 1930년대에 공산주의자들과 가깝게 지낸 적이 있다는 사실도 시인했다. 그는 젊은 시절 공산주의 사상에 경도된 적이 있었음을 숨기려 하지 않고 그 당시 자신의 사고방식을 이해시키기 위해 끝까지 노력했다. 이는 1953년 미국 원자력위원회 보안 청문회 자리에서 그의 충성심을 의심받게 하는 계기로 작용했다. 오펜하이머의 비밀 취급인가 취소로 귀결될 것이 뻔한 상황이었지만 그는 마지막까지 치열하게 논리적 정합성을 유지하려 했던 것이다. 결국 오펜하이머는 대단히 순진한 물리학자이자 매사에 진지한 사람이었으며 정치적인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과학과 상식의 바탕을 두고 자유롭게 발언하는 사람이었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필요한 과학자가 바로 이런 사람이 아닐까. 오펜하이머 나무위키 1. 개요 편집. Now I am become death, the destroyer of worlds. 나는 이제 죽음이요 세상의 파괴자가 되었도다. 미국의 물리학자. 세계 최초의 핵무기 개발 프로젝트인 맨해튼 계획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유명하다. 제2차 세계대전이 극으로 치닫게 되면서 일본 제국은 진주만 공습으로 미 함대를 기습하며 선제 공격을 하였고 한동안 꽤나 선전하였다. 그러나 이내 태평양 전쟁의 승기는 미국 쪽으로 기울었다. 몇 번의 회담이 있었으나 일본 제국은 항복 요구를 거부해 결국 핵무기가 실전에 투입되었다. 오펜하이머는 자신이 만든 원자폭탄 때문에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다는 사실에 공포와 죄책감을 느꼈고 전후 평화주의 신념에 따라 반전운동을 전개하며 수소폭탄 제조에 반대했다. 이러한 모습으로 인하여 경쟁자에게 소련의 스파이로 몰려 곤혹을 치렀고 그의 스파이 혐의가 무죄라는 것은 당시에도 명백히 밝혀진 사실이었으나 수소폭탄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보안권 안에서 쫓겨났다. 그래도 프린스턴 고등연구소에선 죽기 직전까지 고등연구소장을 맡았으며 이후 후두암에 걸려 생을 마감했다. 2022년에야 오펜하이머는 비로소 보안 접근 취소라는 혐의를 모두 벗고 완전히 명예회복되었다. 오펜하이머는 세계 최초의 교원 노조인 FAC 창설에 앞장선 사회운동가이기도 했는데 이런 이력은 훗날 메카시즘 시대에 이르러서 공산주의자로 몰리기에 딱 좋은 트집이 되어 숱한 고생을 치렀다. 이후에 아닌 것으로 판명되어 68년 만에 공산당 스파이 누명을 벗었다. 애칭은 OPOPPI였다. 생애 2.1 미 북동부에서의 어린 시절. 오펜하이머는 1904년 4월 22일 뉴욕주 뉴욕시에서 태어났다.
독일 출신의 유대계 미국인 아버지는 젊은 시절 양복 사업에 뛰어들었고 이 시기는 기성복이 태동하는 시기로 사업이 승승장구의 오펜하이머 가족은 상당히 부유한 집안이었다. 부모의 엄청난 교육열 아래서 자라났는데 어린 시절 그가 다니던 뉴욕 에티컬 컬처 스쿨의 자유롭고 탐구적인 분위기가 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하지만 그는 유대교를 중심으로 한 친족주의 문화 등을 그다지 달가워하지 않았다고 하였으며 이미 어릴 때부터 현지인과 마찬가지로 미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다. 어린 시절 오펜하이머의 취미는 광물들을 수집하는 것이었다. 그는 광물의 생성 원리보다는 그 특유의 성질에 많은 흥미를 가졌다고 회고하였다. 이때의 경험은 굉장히 중요했던 경험이라 그가 나중에 핵개발의 영감을 얻는 데 도움이 된다. 빠르고 탁월한 학습 능력과 그에 따른 교육 환경도 훌륭하였기 때문에 그는 아무런 무리 없이 학문에 집중할 수 있었다. 그리고 1922년 하버드 대학교 화학과를 들어갔다. 대학교 시절 매년 남들보다 1.5배 더 많은 학점을 땄는데 이렇게 해서 4년제 학사과정을 3년 만에 최우수 성적으로 조기 졸업한다. 학교 공부뿐만 아니라 언어 공부도 열심히여서 고교 시절 고전 그리스어를 습득하여 플라톤의 저서를 원서로 읽을 수 있었다고 한다. 프랑스어와 독일어 등 다양한 외국어에 매우 유창하게 되었고 유창한 외국어 능력은 그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친다. 네덜란드어의 경우엔 일주일 만에 공부해서 강의할 정도였다. 또한 산스크리트어도 취미로 공부하였는데 그는 자신이 좋아하는 힌두교 원전을 영어로 번역하기도 하였다. 나중에 오펜하이머가 말해 유명해진 I am become this 라는 것도 바가바드 기타에 나오는 말이다. 2.2 케임브리지 대학교 시절 1924년 학부를 마친 오펜하이머는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물리학과인 캐번디시 연구소 캐번디시 레보러토리에서 대학원 과정에 입학했다. 컬리지는 학구열이 높은 것으로 유명한 크라이스트 컬리지 소속이었다. 그러나 톰슨, 러더퍼드, 보어, 체드윅, 왓슨, 크릭 등으로 대표되는 캐번디시 연구소의 실험물리학 학풍은 그와 잘 안 맞았다. 원래는 러더퍼드와 오펜하이머 사이에 크고 작은 갈등이 있기도 했으나 톰슨의 주장에 의해 기초 물리학 실험 과목을 수강하겠다는 조건 하에 합격한다. 재학 도중 그는 신경쇠약 및 우울증에 걸렸으며 지도교수였던 패트릭 블랙킷을 독살하려 하는 등 소동을 벌이기도 했다. 2.3 괴팅겐 대학교 시절 1926년 그는 케임브리지 대학교를 떠나 괴팅겐 대학교로 옮겼는데 여기서 닐스 보어의 조언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이곳은 당시 페르미, 파울리, 하이젠베르크 등에 의해 이론적인 양자역학이 태동하고 있었다. 여기서 그의 유창한 외국어 특히 독일어 능력이 크게 도움이 된다. 상대적으로 우울한 케임브리지에 잘 적응하지 못했던 오펜하이머는 이론적인 면만을 다루는 괴팅겐에서는 물 만난 물고기처럼 공부하여 막스 보른의 지도하에 9개월 만에 박사학위를 취득한다. 괴팅겐 대학교 시절의 오펜하이머는 굉장히 거만하면서도 자신감이 넘쳤는데 강의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교수를 교단에서 끌어내리고 자기가 수업을 하는 기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그래서 괴팅겐 대학교의 대다수 사람들은 오펜하이머의 능력은 어느 정도 인정했지만 그를 굉장히 싫어했다. 오펜하이머의 초기 생애라 볼 수 있는 케임브리지 시절과 괴팅겐 시절은 그의 정신이 상당히 불안정했던 시기라 볼 수 있었다. 하지만 미국에서의 교수직과 맨해튼 계획을 끝내면서 그의 성격은 과거에 비해 대단히 냉철하고 차분해지며 수많은 인원을 이끄는 리더십과 통솔력, 카리스마를 갖게 된다. 2.4 미국 캘리포니아에서의 교수직과 정치적 성향 원 러시안 우먼 어템프티드 투 컴 어포스 타임 언드 디피터드 OPPIES efforts to dissuade her by going on a hunger strike. 레프. 한 러시아 여학생은 4번이나 수업을 들으려고 했어요. 오펜하이머가 수업을 못 듣게 하니 단식 투쟁까지 해서 듣더군요. 웃으며. 오펜하이머의 교수 시절 UC 버클리 연구원 1936년 1938년이었던 로버트 서버. 그는 귀국하여 캘리포니아 공과대학교 CALTCH에서 잠시 연구원으로 있다가 UC 버클리 대학의 교수로 임용되었는데
캘리포니아 공과대학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기에 캘리포니아 공과대학교에서도 매년 6주간 강의를 했다. 이후 오펜하이머는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전까지 UC 버클리의 교수이자 연구자로서 양자역학과 천체물리학 등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내었다. 1930년대 말에는 찬드라세카르 한계를 중성자별에 적용해 동료 학자들과 함께 이론적으로 회전하지 않고 차가운 중성자별의 질량이 태양의 3배를 넘으면 중력 붕괴를 일으켜 블랙홀이 된다는 것을 밝혀냈다. 이를 톨만 오펜하이머 볼코프 한계 TOLMANN 아퍼나이머 VOLKOFF 리머 TOV 리멀라 부른다. 이 시기에는 UC 버클리 교수로 있던 실험물리학의 대가 어니스트 로런스와 협업을 많이 하였는데 로런스가 이후 맨해튼 계획의 최고 책임자 중에 한 명이 되면서 둘 사이의 인연은 맨해튼 계획에서도 이어졌다. 교수 시절 오펜하이머에 대한 평가는 대인관계의 서투른 천재와 잘난 체 않은 허식가로 극명하게 나뉘는데 그래도 그의 학생들은 대체로 그를 존경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당시 대공황 시절 유행하던 좌파 사상에 경도되기도 했다. 여러 좌파 운동에 참여하고 스페인 내전의 공화국군에 대한 모금운동에 참여하기도 했다. 오펜하이머 본인은 공산당에 가입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의 주위에 공산주의나 좌익 사상에 경도된 인물들이 많았다. 당장 그의 친동생인 프랭크 오펜하이머는 잠시 미국 공산당의 익명으로 가입했던 적이 있었다. 오펜하이머의 아내였던 키티 역시 한때 좌익 사상에 깊이 경도되었던 과거가 있었으며 전 남편이 스페인 내전의 공화파로 직접 참전해서 목숨을 잃었을 정도였다. 키티는 당시 남편의 죽음에 충격을 받아 본인도 스페인 내전에 참전하려고 했지만 주위의 만류로 그만뒀다. 오펜하이머가 키티를 만나기 전에 만났던 애인진 테트록 1914만 1944 역시 미국 공산당 소속이었으며 급진적인 정치적인 행동을 하는데도 거리낌이 없었기에 오펜하이머에게 사상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다. 진은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1944년 자살로 생을 마감한다. 오펜하이머는 당연히 진의 죽음에 큰 충격을 받았다. 어쨌든 오펜하이머의 이러한 행적은 먼 훗날이 아니라 맨해튼 계획을 시작하기 직전에도 문제가 됐는데 레슬리 그로브스를 포함한 미국 장성들은 오펜하이머의 충성심 사상을 의심했을 정도였다. 다만 당시에는 오펜하이머의 능력이 당장 필요하기도 했고 그와 많은 대화를 했던 미국의 장성, 정치인들은 오펜하이머가 한때 좌익 사상에 몸담았던 적은 있었지만 국가 기밀을 취급하기에는 적합한 인물로 결론을 내렸다. 실제로 과거의 행적으로 인해서 오펜하이머가 곤욕을 치르기 시작했을 때 그로브스는 그에 대해서 국가에 대한 충성심은 의심하지 않는다는 호의적인 증언을 해주었다.